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염치 없고 뻔뻔한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가진 건 없어도 착하고 성실한 줄 알았고 그거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염치까지 없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본격적인 사연만 말씀드릴게요.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혼자서 네일아트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보고 배우다가 나중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기술을 익혔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대학에 가길 원하셨지만 어차피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기에 괜히 대학 졸업장 하나 받자고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기 싫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몇 번의 말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네일아트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때로는 제대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도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인생 경험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 지나니까 돈도 어느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 상의 끝에 독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친정은 경기도였고 제가 일하는 곳은 서울이었기 때문에 출퇴근에도 상당한 시간과 체력이 소모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독립을 하기로 하면서 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위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직업과 담보가 부실하다 보니 대출도 제가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겠더라고요. 집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친정 어머니께서 그러지 말고 오래된 아파트라도 매매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결혼하실 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셔서 정말 힘들게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하방에서 시작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시는데 딱 8년 걸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시작으로 점점 넓은 평수로 옮기실 수 있었고 지금은 노후까지 걱정 없으실 만큼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 놓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 어머니가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께서 저에게 집을 사라고 하시니 제가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많이 받았고요. 이 사실을 안 주변에서는 뭐하러 오래된 아파트를 그 돈 주고 사냐며 뭐라고 하기도 했고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건데 괜한 짓이라며 걱정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리라곤 저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가능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집값은 제가 살 때보다 3배 가까이 올랐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래된 집을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다른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사실 혼자 사는데 20평은 좀 넓은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저는 가게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하는 동안 크게 다투는 일이 없었기에 우린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결심할 수 있었고요.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렸던 건 직장 생활을 10년 가까이 한 사람치고는 모아둔 돈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야 적금한다 생각하고 아파트 대출 갚는데 대부분 써서 그렇지만 남편은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비싼 물건을 좋아하거나 돈을 펑펑 쓰는 성격도 아니었고 중소기업이긴 해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시댁도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뭐 제가 집이 있으니까 당장 목돈 들어갈 일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돈이야 앞으로 같이 살면서 모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을 내보내고 신혼집으로 수잔이 별로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신혼이니까 아무래도 깨끗한 새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고 새로 아파트를 사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문제는 아파트를 팔아서 목돈이 생기긴 했지만 새 아파트를 사는데 충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시댁에서 좀 보태주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럴 눈치가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시댁에 물어볼 생각도 없는 것 같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그냥 대출받아서 같이 갚으면서 살면 된다고 시어른들께 부담드리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30평대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물론 제 명의로 했어요.
대출이야 같이 갚을 거긴 해도 대부분의 돈이 제가 판 아파트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한 일이잖아요. 집을 제가 해결했으니까 혼수는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으니 선택지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사고 싶었던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모두 저렴한 라인으로 바꿔야 했어요. 가능하면 최신 모델이나 취향에 맞는 것들로 신혼집을 채우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런 건 다 돈 낭비라면서 저를 말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채우고 얼마 지난 후 시부모님과 신우를 초대해 집들이를 했어요. 아무래도 새 아파트다 보니 단지 내 조경도 예쁘게 잘 다듬어져 있었고 피트니스 센터랑 수영장, 미니골프장 같은 시설들도 다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파트 단지부터 집 내부까지 살펴보시면서 이게 우리 아들 집이라며 연신 기뻐하시더라고요. 신우도 집이 너무 예쁘다면서 이런 집에 살고 싶다는 소리를 몇 번이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원래 먼저 전화를 잘하는 일이 없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아파트가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왜 자기 아들 이름이 빠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 집 살 때 보탠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그럼 대출은 남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속내인가 싶어서 일단 대출 2억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잠깐 멈칫하시는 것 같더니 그럼 그 2억 우리가 갚아줄 테니 네 남편 이름도 올리라고 하시더군요. 2억을 해주실 능력이 되시면 혼수할 때 좀 도와주시지 이제 와서 왜 이러시나 싶어서 일단은 생각해볼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본능적으로 시모가 좋은 의도로 저러는 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바로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 친정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절대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안 되겠다며 당장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니는 그 길로 저를 데리고 은행에 가셨고 은행에서 친정 어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 대출을 갚아주셨습니다. 대신 저에게 차용증을 쓰고 아파트 대출 갚듯이 이자와 함께 친정 어머니께 돈을 갚으라고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놓기를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모한테서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그러더니 생각해봤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는데 몰려 어머님 하고 여쭈니 2억 줄 테니까 공동명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저 그 2억 이제 필요 없어요. 대출 다 갚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듯한 시모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그럼 그냥 2억 받아서 네가 가지고 있든지 쓰든지 마음대로 하고 우리 아들만 공동명의로 일단 올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그 2억이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주시려고 하냐고 그러니 어른이 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튕기냐고 하시대요. 제가 웃으면서 공동명의 조건 안 거시고 그냥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게요 라고 하자 저더러 넌 계산도 못하냐면서 황당하다고 짜증을 내시고는 그냥 끊으셨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 시모가 저를 보기만 하면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제가 그때마다 조건 없이 그 돈 주세요라며 능청을 떨었더니 나중에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공동명의 해주라는 말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로서 욕심이 나서 저러시나 싶었을 뿐이에요. 아무튼 진짜 저희가 이혼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신우랑 시모 때문이에요. 남편에게는 5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외모 가꾸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맨날 남자가 바뀌더라고요. 신우지만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저런 여자는 어떤 남자한테 시집가게 되려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신우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신우가 자기 임신 3개월째라면서 결혼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시부모님은 당연히 기절초풍하셨습니다. 갈비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도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신우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의 여동생인데 당연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카가 태어나면 잘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왜 애를 안 갖냐고 늘 성화였는데 제가 아무래도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된 상황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신우의 임신으로 온 가족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이후로 신우가 결혼할 상대라면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저와 남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그런데 남자가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신우보다도 어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앞으로 둘이 어떻게 같이 살 거냐고 하니까 남자 쪽에서 자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희 신우가 매달려서 온 거라고, 자기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 도와준다고 했다면서 거의 배째라는 식이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이 입이 떡 벌어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남편이나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어요. 그렇게 남자가 돌아가고 나서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도 신우에게 미쳤다면서 뭔 정신으로 저런 남자를 만난 거냐고 소리를 치고, 신우는 그 와중에 아기가 듣는다며 말 조심하라고 난리고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먼저 물어보기도 뭐해서 그냥 남편 통해서 상황만 어림짐작하며 있었습니다. 솔직히 일이 바빠서 신우 일에 신경을 쓸 틈도 없었고요. 그러다 모처럼 신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언니 바쁘냐면서 혹시 시간 될 때 커피 한 잔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느낌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나 싶어서 100만 원이 최대라고 스스로 가슴에 새기며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카페에 도착하니 신우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도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요즘에는 가족들끼리 커피 마시러 많이들 나온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불렀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인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도대체 얼마를 빌려달라고 하려고 이러나 싶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처음에는 일은 어떠냐, 제 건강은 어떠냐 이런 가벼운 질문으로 제 기분을 떠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 정신은 온통 돈 이야기 나오면 딱 100만 원만 빌려줘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지금 사는 집은 어때, 괜찮니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좋아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우리가 너한테 정말 이런 부탁은 안 하고 싶은데 부탁 한 번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손을 빼면서 무슨 일이신데요라고 묻자 신우가 다짜고짜 우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는 저에게 그때 그 2억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그 2억 너 줄게, 공동명의 안 해줘도 되니까 대신 그 아파트에 우리 딸 2년만 살게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2억이면 그래도 괜찮은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는 구할 수 있지 않냐면서 저랑 남편더러 거기 가서 살고 저희 집을 신우 살게 잠깐 내주라는 거예요. 저희는 애가 없으니까 둘이서 어디서든 살 수 있지 않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멀쩡히 제 집이 있는데 왜 제가 남의 집 전세를 살아야 하냐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사를 가야 하냐고요. 저희 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이면 신우네도 살 수 있는 집 아니냐고요. 그러자 우리 딸은 애가 있고 너희는 애가 없지 않냐면서 아기를 키우려면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이런 무리한 부탁은 서로 불편하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카페 사람들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울면서 언니 정말 너무하다고, 저는 언니를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아가씨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말해봐요. 언제 아가씨가 나를 친언니처럼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모에게 어머님도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결혼할 때 돈 한 푼도 안 보태주시고서는 나중에 아파트 공동명의 해주라며 계속 필요 없다는데 돈 받고 공동명의 이야기 꺼내셨잖아요. 여기서 아무도 제가 힘들 때 신경 써준 사람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 사이에서도 웅성웅성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당황한 시모랑 신우가 저에게 너 진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며 못됐다고 그러대요. 한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딨냐면서 내가 너 그냥 나가달라는 것도 아니고 2억 준다니까라면서요. 저도 이제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 2억 타령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 2억 신우 주고 신우더러 알아서 애 키우고 살라고 하세요. 제가 애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저도 딱 잘라 말하고 카페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할수록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왜 내가 미안한 기분이 드는지 그것마저도 승질이 나 죽겠더라고요. 왜 서로 불편하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현관을 열고 딱 집 안에 들어서자 신발도 벗지 못한 저에게 남편이 고함을 치더라고요. 못된 여자라면서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힘들게 부탁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줄 수가 있냐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남편을 쳐다보니까 또 우리 엄마가 공동명의 해주라고 2억도 준다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홀딱 가서 대출 갚고 우리 엄마 입 닫으라고 그랬지.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냐면서 저더러 매사 돈 가지고 시댁 무시하는데 진짜 너 같은 여자 정 떨어진다고 그러더군요. 순간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뭐하러 이런 인간이랑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당신도 그렇고 당신 가족들도 그렇고 나한테 불만이 엄청 많은가 본데 그럼 당신 나가서 당신 엄마 아빠랑 살아 잘난 그 여동생이랑 뱃속에 있는 조카 끌어안고 네가 다 먹여 살리면서 살라고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한다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치려고 그럼 한번 쳐봐 어떻게 되나 보자고 똑같이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다 알아봤다면서 같이 사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이라 절반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요. 저렇게 뭣도 모르고 경제적 개념도 없으니 모아둔 돈이 그것밖에 없었지 싶대요. 그래서 그래 가서 잘 알아보고 능력되면 절반 가져가봐라고 비아냥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지도 승질이 나서 밖으로 나갔는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저 성질머리 내가 뜯어고쳐놓고 만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는데도 남편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니까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되었는데 이걸 내가 받아줬다간 평생 제 팔자 제가 꼬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3일째가 되니까 아 이제 정말 이혼해야겠다 싶었어요. 딱 느낌에 재산 어떻게든 뜯어가려고 변호사 알아보고 다니는구나 싶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4일째로 넘어가는 날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니 이쯤 했으면 저더러 굽히고 들어오래요. 자기가 다 이해하겠다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떠드나 듣고 있으니까 그냥 딱 1년만 여동생네 들어와서 살게 하고 우리는 시댁에 잠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냐며 이야기며 공동명예며 없던 이야기로 하자고 자기가 시부모님한테도 잘 말씀드려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뜨신 밥 먹고 헛소리 하지 말고 집에 와서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하라니까 저더러 넌 끝까지 여자가 굽히는 법이 없다면서 사인한다고 대신 너는 재산 분할이나 해줄 준비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재산 분할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거지 같은 네 살림살이나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 날 혹시나 저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사람들 많이 오가는 대형 카페로 불러내서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진짜 제가 서류를 준비해 올지는 몰랐나 봐요.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한다 해 하면서 사인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제 기분은 다 끝났다, 홀가분하다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변호사 잘 알아보라고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 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결혼해서도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각자 관리했기 때문에 확신하는데 남편이 가져갈 몫은 하나도 없거든요. 철진한 가구랑 가전제품은 저도 가지고 있기 싫어서 트럭 불러서 다 시댁으로 보내줬고요. 이혼 후 남편에게 2번 정도 전화가 왔었어요. 저 같은 여자를 놓친 건 자기 일생일대 실수라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시댁 식구들과는 연 끊고 저만 보고 살겠다며 애걸복걸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 속은 것도 분한데 또 속을 일이 있나요? 저는 됐으니까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남편과 살던 집은 처분하고 그 돈으로 다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서 지금은 제 취향대로 꾸며놓고 살고 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재테크를 하려고 요즘 알아보는 중이에요. 지금쯤 신우는 아이는 낳았을까 집은 구했나 아주 가끔 스치듯 생각은 나지만 제 알바는 아니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시어머니의 악행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어디에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화병으로 쓰러지겠다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한테는 남편 말고도 오래된 동반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제 강아지인데요. 남편도 제가 집 근처 공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시키러 나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인연을 키워왔고 결국 청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서로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날 시부모님은 저에게 이것저것 많은 걸 질문하셨어요. 질문들은 별다른 거 없이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질문들 위주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많이 긴장을 했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터넷 같은 데서 보통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지 물어보고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답할 때 당황하거나 난처해하지 않고 막힘없이 잘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 덕분에 남편과 만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걔는 그래서 언제까지 키울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걔를 언제까지 키우냐니 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 번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한테 강아지는 언제까지 키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저한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고 그저 건강하게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대답에 마음씨가 참 곱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제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듯 보이셨어요. 당신도 강아지를 좋아한다. 어릴 적에 마당에다 강아지를 키워보았다 하시면서 강아지가 몇 살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저희 가족이 되었고 올해로 10살인데 사람 나이로 치면 노년이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강아지 이야기로 잠시 대화에 꽃을 피우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그래도 사람과 짐승이 사는 곳은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결혼하고 나면 강아지는 친정에 두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대답했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동물털이 아기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나 있느냐. 질투심이 강한 강아지가 아기를 물어 죽일 수도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저에게 강아지가 해로운 짐승이란 사실을 납득이라도 시키려는 듯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강아지도 10살이면 살 만큼 사는 거라고 결혼하면 앞으로 아이도 갖고 해야 되니 계속해서 친정에다가 두고 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시어머니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는 나이든 가족은 그냥 갖다 버리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혹시 그거 지금 자기 들으라고 한 말이냐며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저보고 괘씸하다고 하셨어요. 남편한테 결혼 이야기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시부모님한테는 초면에 신뢰가 많았다고 인사드리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결혼이 뒤집어지는가 했는데 남편이 택시 잡으러 대로변까지 나온 저를 쫓아서 뛰어와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고작 걔 때문에 자기랑 결혼 안 할 생각이냐고 묻길래 강아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 어머니 때문에 그런다고 정정해줬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책임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잘 말할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달라고 빌듯이 사정을 하더군요. 집에서 자초지종을 들은 친정부모님도 뭘 그런 말 한마디 들었다고 파혼을 하느냐. 예비사돈도 잘한 거 없지만 저도 잘한 거 딱히 없다고 하시면서 저를 타일르셨어요. 친정부모님이 남편을 사윗감으로 굉장히 좋게 보기도 했고 앞으로 제가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한들 그 집은 시댁이 없을 것 같냐고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저도 반성하고 남편에게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에 강아지도 같이 사는 걸 가지고 아무 말 나오지 않게만 해달라고 따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로부터 3주 정도 지났을 무렵에 다시 한번 시댁에서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표정은 굉장히 안 좋으셨지만 그때 한 말은 다 저희 좋으라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고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사과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엔 사과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이신데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예의 바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인지 잘 안다고 저도 그때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같이 사과드렸고요. 그 이후로는 별다른 사건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모은 돈과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남의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지 않아서 대출을 포함해 무리해서 작은 아파트를 매매로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못마땅해 하시는 게 표가 났어요. 강아지만 없어도 대출이자 같은 거 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고. 왜 고집을 부려서 쓸데없이 지출만 늘리냐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모아둔 돈보다 제가 모은 돈이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대출받기로 정한 저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합의하에 남편이 모은 돈으로 집 리모델링과 혼수를 해오기로 하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돈은 따로 관리하기로 하고 집에 관련된 돈은 전부 다 앞으로 제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집은 제 명의로 해놓았는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시고는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어떻게 제 명의로만 할 수가 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대출은 같이 갚기 싫은데 공동 명의는 해야 되는 거냐 물으니 그때가 돼서야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더군요. 10살 먹은 제 강아지는 사람으로 치면 노년에 해당하는 단계였어요. 그렇다 보니 식사나 건강에 신경을 더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각자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제가 다 부담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집에 있는 사료나 강아지 관련된 용품들을 보면 이건 얼마를 줬냐, 저건 얼마를 준 거냐 하시면서 저에게는 아들이 힘들게 번 돈 가지고 걔한테 다 쓴다고 성질을 부리셨습니다. 강아지 앞으로 들어가는 돈 또한 전부 다 제가 번 돈으로만 쓰고 있다고도 설명을 따로 드려야 했어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은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 써야 할 때는 쓰는 것이 좋고 다만 사치나 낭비는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도 제가 남편보다 더 잘 버니까 강아지에게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그에 대한 불만은 따로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제 입으로 당신 아들보다 내가 더 잘 번다 소리를 한 적은 없거든요. 굳이 제가 얼마 번다고 떠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일이고요. 여기까지도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부모건 자기 자식이 고생해서 번 돈을 남이 허투루 쓴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도저히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다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 병원에 예약이 있으시다며 일 보고 저희 집에 들리겠다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오후에 무슨 병원이냐고 다 끝나지 않았냐고 여쭙지만 여는 병원도 있다면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최근에 식욕이 떨어진 강아지 때문에 마침 저는 그날 동물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이미 외출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혼자 집에 있으니 저는 이미 외출해 있고 남편이 집에 있으니 남편과 다녀오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큰일 하느라 한 주 내내 힘들게 일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병원까지 모시고 다니냐는 말을 하겠냐며 막무가내로 저보고 자기를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미 외출 중인 상황이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 정 남편이 피곤할까봐 부탁을 못 하시겠으면 택시라도 타고 다녀오시라 했습니다. 그 뒤로 특별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해서 남편이 꼬라지 보기 싫어서 데리고 나갔나? 아니면 진짜 택시 타고 가신 건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했겠지 하는 생각에 저도 천천히 볼일 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노견이라 체력이 부족해서 이것저것 검사한다고 녹초가 된 강아지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병원 간다던 시어머니는 진료가 일찍 끝난 건지 거실에 앉아서 들어오고 있는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저것 좀 보라고 세상에 온갖 바쁜 척은 다 하더니 개 끌어안고 들어오고 있다고 혀를 찼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예약되어 있던 동물병원이라 다녀온 거라고 설명을 드리니 더 어이없어 하면서 역정을 내더군요. 이 시어미보다 그 개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냐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너 때문에 예약된 병원도 못 다녀왔는데 고작 시어머니 무시하고 다녀온 게 개병원이냐고 하면서 아주 어른을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언성이 높아지니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기어나오는데 머리에 까치집을 하고 있는 꼬라지가 여태까지 집에서 잠만 자고 있던 것 같고 지네 엄마가 집에 와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끼 눈을 뜨고 너는 너네 엄마가 병원 다녀오셔야 한다는데 잠이 오냐고 한마디를 하니 시어머니는 또 거기서 제 말을 자르고는 왜 네가 잘못해놓고 자기 아들한테 화풀이를 하느냐고 또 뭐라고 하십니다. 제가 못 모셔다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정아들 깨우기 뭐 했으면 택시라도 타시지 그랬냐고 하니 네가 태워다 주면 공짠데 왜 자기가 택시를 타가지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버리느냐고 이러나 저러나 제가 태워다 주는 게 아닌 이상은 다 자기 아들 고생시키는 길이라면서 어깃장을 부리고 계셨어요. 아주 돈 벌어서 걔한테 다 써버리고 있다고 쓰잘데기 없이 걔를 키우니 애도 안 들어서고 걔 병원비 내니까 돈이 없어서 자기들한테 용돈도 안 주는 거라고 걔한테 쓸 돈 있으면 사람한테나 잘하라고 아주 난리굿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용돈 이야기를 하니
일전에 시어머니가 친구분들하고 골프 여행을 다녀온다고 어버이날 선물로 200만 원을 요구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요구하니 남편에게 일단 자기 돈으로 먼저 드리라고 했었어요. 강아지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 병원 다녀오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돈을 주겠다고요. 남편이 알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대답만 하고 돈을 안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여행을 결국 못 가셨고 그걸 가지고 앙심을 여태까지 품고 있다가 이참에 저한테 터트린 거죠. 그런데 굳이 그 말을 걔 병원비 쓸 돈은 있고 자기 골프 여행 보내줄 돈은 없냐고 말하니 저는 어이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돈을 못 준다고 말하기가 싫어서 중간에서 걔 병원비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중간에서 말을 이상하게 전해버렸으니 오해가 더 커졌던 거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깟 짐승한테 돈이며 정성 다 드린다고 그러면서 시부모 가슴에 못 박고 있는 건 모르고 있냐며 그게 무슨 한심한 짓이냐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정말이지 시어머니가 인간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여행 보내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행은 나중에 갈 수 있지만 저에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강아지 병원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게 말 못하는 강아지든 사람이든 당연히 그쪽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쓱 저에게 다가와서는 그러니까 강아지 병원이 뭐가 급하냐고 엄마가 병원 때문에 먼 길 오신 건데 걔보다는 사람이 먼저 아니겠냐며 병원 취소하고 어머니 병원에 먼저 모셔다 줬으면 이런 일 없는 거 아니겠냐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집에서 자고 있던 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니네 엄마 병원 가시는 게 중요하면 아들 자식인 너가 가야지. 그걸 왜 며느리인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엄마가 나랑 가는 거보다 너랑 가는 게 더 편하시다잖아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나는 편하겠냐고 나도 너가 너네 엄마 데리고 병원 가는 게 더 편하다고 소리를 빡 질렀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게 어디 남편한테 할 말버릇이냐고 성큼성큼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품에 안겨있던 강아지가 무서운 표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강아지인데도 시어머니가 제게 아기를 품은 걸 느꼈는지 저를 지킨다고 이빨을 드러내고 짖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뒤로 엉덩방아를 찌으시고 기절초풍을 하더라고요. 바닥에 나자빠져 버둥거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잠깐 속이 후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놈의 개가 사람을 문다고 거품을 물고 있으니 남편도 지 어머니 편을 들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강아지가 늙어서 노망이 난 것 같은데 나중에 무슨 큰일이 나기 전에 강아지는 자기 어머니 말대로 이제 그만 갖다 버리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늙고 병든 강아지도 자기 가족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일을 드러내고 저를 지켜주려 하는데 고작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돈 얼마가 아쉬워서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결혼 전부터 말해줬던 사실은 기억 못하는지 제 가족을 버리라 마라 하는데 이쯤 되니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인지 분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강아지가 제 곁에 평생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평생 저를 위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안 봐도 뻔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망이 난 건 우리 강아지가 아니라 너네 엄마겠지 소리 지르고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나가냐고 같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경찰까지 출동해서 중재를 해주기 전까지 서로 언성 높이며 싸웠어요. 결국 둘 다 포기할 것 같지 않으니 남편이 보다 못해 시어머니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고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얼마 뒤에 시댁에서 머물고 있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던 저에게 그제서야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못해 이 사단이 난 거라며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사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던 건 자기 엄마 골프 여행 가는데 돈을 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 실망을 했는데 집에 있는 강아지 용품들을 보니까 걔한테 돈 쓰는 건 안 아까워하면서 시어머니는 우습게 아는 것 같아 그게 질투가 났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믿고 가정을 꾸린 남자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된장인지 똥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모자란 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결혼 전 처음 만난 그날에도 저한테 강아지는 결혼하면 그만 키우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만큼이 자기들 몫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강아지만 아니면 제가 버는 돈마저도 전부 자기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되는 건 줄 알았나 봅니다. 남편에게는 당신과도 당신 가족들과도 앞으로 같은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그렇지 무슨 개 때문에 이혼을 하냐고 했는데 반려동물에 관한 이견으로 생긴 다툼 또한 이혼 사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줬어요. 남편이 해온 혼수만큼의 금액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파탄의 사유인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아지와 단 둘이서 살고 있어요. 이제 사람으로 치면 노년인 우리 강아지가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지 않을 거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포기한 게 후회되는 날은 없을 거예요. 이미 결혼 전부터 제 강아지는 저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존재라는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족을 이제 그만 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해봤자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신혼집은 전세로 돌리고 저는 다시 친정으로 강아지와 함께 돌아갈 계획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보내게 해줄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에 저도 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폭언 때문에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는 사내 동기로 만났습니다. 3살 차이 나는 남편은 매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큰 소리 내는 법이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이런 무던한 남편의 성격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 다툴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연애할 때랑은 또 다르더군요. 아이들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도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한 번을 속 시원하게 제 편에 서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헤어지지 않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당연히 아들들 때문입니다. 2살 터울로 태어난 아들들에게 아빠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또 애들한테는 비교적 자상하고 따뜻한 좋은 아빠였기에 그냥 내가 좀만 참자 생각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약속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막말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향은 서울에서 한참 먼 곳으로 소위들 말하는 시골 깡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아들을 대학 보내신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당신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제가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저더러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나 하시길래 저는 서울에서 여대를 나왔다 하니 여대가 무슨 대학이냐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는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 되는 거 그 부모가 헛돈 쓴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골분이시라 말씀을 좀 거칠게 하신다 생각을 했을 뿐 파혼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사이가 괜찮았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자기가 졸업한 학교보다 이 사람이 졸업한 학교가 훨씬 좋은 대학이라고 저를 대변해 주었거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언제부터 네가 나한테 말대꾸를 했냐며 괘씸하다면서 더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이 회사를 다닐 때부터 남편은 인기가 많았어요. 아주 훤칠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호감 가는 인상의 성격도 좋다고 소문이 나니 좋다는 여직원들이 많았어요. 소문으로는 대학교 다닐 때 총장 딸도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사내 커플로 소문났을 때도 솔직히 주변 반응이 각양각색이긴 했습니다. 이게 안 들으려고 해도 다 결국엔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남직원들은 그래도 참한 여자 골라서 장가간다는 식이었고 여직원들은 눈이 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막 아주 늘씬하고 얼굴이 예쁘고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사실 좀 통통하고 그냥 웃는 상이에요. 귀엽다는 소리는 몇 번 들어봤어도 예쁘다는 소리는 거의 못 들어본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번번이 제 외모를 지적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왜 인상을 쓰고 있냐고 하시면서 여자가 그러고 있으면 들어오던 복도 나간다고 하시고요. 한 번은 김장 때문에 신우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는 이웃들까지 다 시댁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들 말랐어요. 신우들은 저만 보면 왜 이렇게 부었냐고 그러고 어디 아픈 건 아니지라며 걱정해주는 척을 했지만 한마디로 저 살쪘다고 돌려서 비꼬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신우들의 말은 몸이 부러웠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던지 말던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김장을 하러 간 거니까 제가 좀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다들 모인 자리에서 저더러 살 좀 빼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냐면서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남편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도대체 이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오히려 사람들 있는 데서 서럽다며 며느리 없고서 아들놈이 배는 게 없는지 지 엄마한테 저러고 달라든다며 엉엉 우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당신도 한마디 같이 하시고는 무시해버리시는 양반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완전히 태도를 바꿔버리셨고 졸지의 남편은 아주 천하에 없는 불효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아주 못돼 처먹은 며느리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전보다 더 잘하고 더 신경 쓰는 효자가 되어버렸네요. 김장 사건 이후 얼마 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양가 도움 없이 15평 남짓의 투룸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말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올라오셨더라고요. 집들이 이후로 한 1년 반 만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집을 둘러보시더니 아직도 이 집구석에 사냐면서 어디 시부모 잘 곳도 없다고 옹삭하다며 계속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멋쩍게 작은 방 치워드릴게요 하니까 어디 시부모가 왔는데 창고 같은 작은 방에서 자라고 하냐고 당신들이 안방을 쓰시겠다 하더라고요. 당시 저도 배가 불러오고 있어서 안방 침대를 내어드리고 바닥에서 자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더러 그러면 오늘은 며느리랑 같이 안방에서 주무시라고 대신 이 사람 자다가 물 마시고 싶다거나 뭐 필요하면 엄마가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상전이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손주 가진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됐다고 그냥 작은 방에서 주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하루 이틀 계시다 신혼회로 가실 건가 했는데 3일째가 되도록 가시지도 않고 신우 쪽에서도 전화 한 통이 없길래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언제쯤 내려가실 거냐고 하니까 노인네 둘이 깡촌에서 할 것도 없고 심심하시다며 한 달쯤 있다 갈 생각이라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다 하시면서 나가서 산에라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임신 후 5개월인 며느리한테 산에 가자고 하는 시부모님이 또 계실까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살도 좀 빼야 되지 않겠냐면서 얼른 산에 가게 준비 좀 하고 나오래요. 그러더니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사과랑 바나나 같은 과일 좀 챙겨라. 가서 배고프면 힘드니까. 그러시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달하면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남편도 일하는 중이라 바쁘다며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따라갔다 오래요. 최소한 성의는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그날 시부모님이 챙기라는 과일에 생수병까지 챙겨 메고 산에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날 무렵에는 저도 정말 죽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제발 신우한테 모시고 가라고 하던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집에서 좀 나가시게 해달라고요. 태교는 둘째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있던 애도 잘못될까 무서워 죽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제서야 남편도 정신이 들었는지 알겠다 하더니 신우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그 다다음 날 신우가 시부모님을 모시러 왔고 시어머니는 너가 여길 뭐하러 왔냐며 당신은 아무 데도 안 가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들 집인데 저더러 왜 자길 내쫓냐며 분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것만큼은 시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저랑 남편 똑같이 반반 부담해서 보증금 넣고 들어온 집인데 왜 이게 남편 혼자만의 집일 수가 있냐고 이건 저희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옳게 내가 동생이 중간에서 힘들다고 하길래 두말 않고 우리 엄마 모시러 왔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이 든 노인네한테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따지고 앉아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보증금이야 반반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내 동생이 벌어오는 걸로 먹고 살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분하던지 온몸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신우는 그건 눈치를 못 챘는지 아무튼 옳게 다시 봤다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나가시면서도 그냥은 안 나가시고 무슨 저를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만난 것 마냥 문 밖을 나가실 때까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그 이후로 시부모님은 한동안 저희 집에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인지 저는 순산하여 눈엔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아들은 누가 봐도 저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 제가 어렸을 때랑 똑같다면서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아주 당신 아들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다면서 똘똘하게 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지 엄마, 그러니까 저를 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지만 갓 태어난 아기를 앞에 두고 큰 소리 내기도 싫어서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 이후로도 뭐 시시콜콜한 잔소리 참 많았는데요. 그런 건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지금껏 잘 참아온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나중에는 웬만한 시부모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반대쪽 귀로 내보내는 기술이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지금까지 남편하고 이혼 안 하고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얼마 전 5살이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한 4살 때부터 한글은 물론이고 알파벳도 배운다고 하던데 저희 아들은 그렇게는 잘 못하더라고요. 전 조바심이 났지만 남편은 때 되면 다 하게 된다고. 아직도 피덩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자는 주의였어요. 이런 교육관의 차이로 몇 번 말다툼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 번은 시부모님이 손자보고 싶다고 올라오셨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은 한술 더 떠서는 애가 공부에 흥미 없는 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한참 어린애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쏴붙였습니다. 무슨 저주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무슨 수재라고 소문이 났었다나요. 그래봤자 그 동네의 집이라고 20채나 되나? 그렇게 작은 마을인데 수재라니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어요. 그러자 너 왜 시어머니가 말씀하는데 웃냐면서 못 배운 티를 낸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제가 뭘 못 배웠냐고 저도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뭐냐 그래 너가 배웠다고 지금 시어머니를 무시한다 이거지 라며 어디다 막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신우였어요. 신우가 저를 바꾸라고 했는지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저한테 들이밀었지만 저도 신우가 욕할 것 뻔히 하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자 신우도 화가 났는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가 자기 전화를 무시한다면서 생난리를 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너 요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잘하지 않냐고 이번에도 그러지 왜 못 참았냐고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다고. 하지만 왜 아직 앞길이 구말리인 손자한테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냐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계실 때 잘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는 나한테 그러는 거 후회 안 하신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딱히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신으며 저희 남편이며 연락을 해서 당신이 아프시다고 소문을 내셨더라고요.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저에게 어머니가 아프시다네 그러길래 그래 그럼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냐? 라고 대답하니 그렇지 가보셔야지 하고는 말더라고요. 순간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남편도 신호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나서나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흘 지났을까 신우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오늘 우리 엄마 그 집으로 갈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저희 집이요? 하고 묻자
나는 이제 짜증나서 같이 못 지내겠으니까 올케가 모시고 병원도 좀 다녀오고 시골에다가 다시 모셔다 드려 이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짜증나도 그렇지. 저희 부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는 무턱대고 모셔다 놓으신다고 하니깐요. 그렇지만 아프시다는 분을 못 소개할 수도 없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신우가 진짜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신우가 오기 전에 몇 번이고 상황을 알아보려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안 받더니 시어머니가 도착하고 나서는 귀신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어때 보이냐며 저보고 어머님한테 잘 해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프시다니까 남편이 신우더러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대요. 모시고만 오면 자기가 뒷일은 알아서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랑 상의라도 한마디 하지 그랬냐고 하니까 그럼 네가 퍽이나 오라고 했겠다면서 자기도 중간에서 힘들다면서 그냥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네 하고 그대로만 하래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자기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왜 인물 같은 거 안 보고 저를 만난 줄 아냐고 하더라고요. 고분고분하고 순한 여잔 줄 알았다면서 속은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과 사랑해서 한결혼이라고 믿었기에 시댁의 부조리한 대우에도 꼭 참고 남편만 보고 살았으니깐요. 제가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나를 사랑한 적은 있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그냥 홧김에 한 소리를 가지고 또 무슨 사랑했냐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냐면서 그만하자고 자기 피곤하다고 그러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남편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고 한 것 같아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일단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일 없는 제가 같이 가는 게 당연하다며 저더러 맨날 남편 출근하면 혼자 집에서 밥이나 해먹고 뒹굴거리니 좋겠다고 비아냥거리시더군요. 애는 옆에서 칭얼거리지 시어머니는 뭐가 불만이신지 계속 비아냥거리시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걸 가만히 보시더니 저더러 대가리에 든 건 없어도 몸땡이는 잘 굴리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상스러운 말은 살면서 처음 들어봤기에 저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가로수를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차를 멈추고 제가 뒤를 돌아보며 시어머니께 방금 뭐라고 하셨냐니까 듣지 않았냐며 몸땡이는 잘 굴린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아들도 꼬셔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으로 간신히 핸들을 부여잡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처음엔 제 말을 못 믿겠다며 말 지어내지 말라고 저더러 아무리 시어머니가 싫어도 적당히 하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녹화된 블랙박스 화면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그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게 왜 녹화가 돼 있냐며 당황하시더니 자기는 칭찬으로 한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시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요즘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신 것 같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더군요. 나이 드신 양반한테 따져서 뭐가 좋겠냐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고요. 그러자 신우까지 저희 집으로 쫓아와서는 저더러 적당히 좀 하라면서 그럼 뭐 지금 시어머니더러 며느리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죄송합니다 하라는 거냐면서 억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를 원한 건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시니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남편한테 나는 그만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번에 별소리를 다 한다면서 그럼 우리 애는? 이러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키우라고 했습니다. 애를 인질로 저를 잡아두려는 계산이었겠지만 제가 됐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기세등등하게 신우한테 그럼 네가 데려다 키워라 그러시더군요. 그러자 신우도 사색이 되어서는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왜 조카를 키우냐고 됐다고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러면 아들 장손인데 어디 내다버리기도 하라는 거냐면서 애 대학교까지만 보내놓으면 그때 가서 남편이 다시 데리고 오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남편한테 좀 어떻게 좀 해보라는 식으로 사인을 주더니 남편도 그제서야 시어머니한테 엄마는 왜 집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며 빨리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냉정하게 식어갔고 상황도 더 명확하게 보이더군요. 저도 엄마인데 아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수도 낭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양육권이랑 양육비 주는 조건이면 언제든지 애는 보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혼 후에도 만에 하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자거나 할 생각하지 말라고. 세상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나랑 다시 합칠 일은 없을 테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도 진작에 버리라고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일전에 자기가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진심이 아니니까 잊으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편, 아내 편, 둘 다 동시에 들 수는 없으니 전부 제가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어머니 편을 들었다고요. 그러는 편이 괜히 놓친 내 거슬러서 저한테 날이면 날마다 못 살게 굴 것을 못하게 한 거라고. 이게 다 제가 편하자고 남편인 자기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거였으니 저보고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달라는 그럴싸한 변명을 제 마음 다 떠나가서야 하네요. 사랑했던 남편이고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였으니 저도 마음이 끝까지 흔들렸지만 단지 시어머니가 늙어가신다는 이유로 그 모든 화와 처우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남편과 거의 이혼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이혼 숙려 기간 중입니다. 이혼 사유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언어폭력이었고요. 이혼이란 결정을 홧김에 내리지 않게 숙려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고작 사주 가지고 풀어질 상황이었다면 이혼도 하지 않았겠지요. 다시 돌아갈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다 참아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다 적지는 않았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 증거랍시고 그동안 시어머니께 녹음된 통화를 보니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풍에다 약간 치매기도 있으시다고 하네요. 신우는 자기가 독박 쓰고 돌보게 생겼다 싶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열심히 사과하면서 이제 제발 마음 고쳐먹고 애를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런 속이 뻔히 보이는 꼼수가 이젠 통할 리가 없지요. 앞으로 고생하시라고 한마디 해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면 하루는 할 수 있다 싶다가도 하루는 또 암담하고 그래요, 솔직히. 하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라도 제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년생 5살,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결혼 생활은 돈으로 끝났네요. 저는 남편이 생활력 있고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그게 빚으로 돌아와 제 가슴에 큰 상처를 낼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수님의 권유로 영국에서 2년 정도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를 좀 더 할까 고민하다 우연한 기회로 광고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남편은 당시 중견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애할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았던 서로의 집안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 제가 비록 해외에서 유학을 한 경험까지 있어도 친정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다니시다 얼마 전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어요. 두 분 재산이라고 해봤자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와 적금 얼마가 전부인 걸로 알아요. 제가 결혼할 때는 그래도 친정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좋았네요. 남편 쪽도 저희랑 별반 다르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당시 이미 은퇴를 하신 상황이었고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신우는 따로 살고 있었고요. 남편이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었기에 이런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어느 한쪽이 심하게 기우는 느낌도 아니었고 양가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많지 않아서 결혼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남편은 자기가 전세보증금을 해올 테니 저더러 결혼식 비용 및 하객 식사 비용을 부담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둘 다 반반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자기가 전세보증금을 하겠다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나중에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는 농담하듯이 전세보증금은 어디 사라지는 돈이 아니지만
결혼식 비용은 내면 끝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는데 돈 타령만 하는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건 돌려받는 돈이니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튼 제가 벌써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그동안 남들이 다 겪었을 법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된 사연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결혼할 때 신혼은 한 1, 2년 정도 즐기고 아이를 갖자고 서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계획보다 빨리 찾아온 임신이었지만 당연히 행복했어요. 남편도 기뻐했고 양가 어른들도 다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 모두 저처럼 입덧이 심한 건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도 당연히 출산휴가며 육아휴직의 제도가 있었지만 그 제도를 이용한다는 게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근하면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느낌이었고, 비록 팀원들이 저에게 따로 불평불만을 표현하진 않았어도 제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하루 종일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특히 광고회사가 트렌드에 민감하고 끊임없이 창의력이 요구되는 곳인데 저에겐 새롭고 특별한 어떤 걸 생각해낼 만한 정신적 여유는 고사하고 당장 눕고 싶고 안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어떻게 버텨냈는데 더는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사표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만 해도 남편이 먼저 관두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이미 서운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퇴사하겠다 하니 남편은 난처하다는 듯이 결혼할 때 애 가지면 회사 관둘 거라고는 안 했지 않냐며 기왕 버티기 시작한 거 좀만 더 버텨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장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울면서 출퇴근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나오니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나를 보고 그런 말이 나오냐고 신경질적으로 맞받아쳤어요. 내가 지금 다른 남자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당신 애를 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섭섭한 말만 골라서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미안했는지 금세 또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퇴사를 하고 어쩌다 보니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째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둘째를 갖게 되면서 친정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남편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오시면 애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솔직한 말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일을 덜하지 않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얼마씩이라도 용돈을 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남편은 우리가 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외벌이 하는데 자기 불쌍한 건 안중에도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남편이 야속하고 치사해서 제가 모아둔 돈에서 얼마씩 드리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고부터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는 그냥 오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아쉬운 대로 시어머니더러 도와달라 하니 시어머니가 와서 봐주시기는 했는데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랑 당연히 같을 리가 없지요. 일단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뭐 부탁드릴 수도 없고 오히려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만 더 받는 기분이라서 그렇게 몇 번 부탁드리다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국 거듭된 출산과 독박육아로 제 삶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싶었어요. 애들 커가는 모습을 위안 삼아서 어찌저찌 버티긴 했지만 사실 무엇보다 남편의 배려 없는 말투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남편은 손가락도 까딱 안 하면서 툭하면 집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했냐, 저건 왜 안 했냐며 비하 발언을 해댔어요. 제가 한 번씩 왜 사람을 무시하냐고 받아치면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하나뿐인 아들이 외벌이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셨는지 저만 보면 싫은 티를 내시더라고요. 평소에 땀이 많은 남편은 겨울에도 장갑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난 겨울이 많이 추웠잖아요. 그렇다 보니 남편 손이 많이 텄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로션 좀 발라라 장갑 좀 껴라 해도 고집이 세서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손이 불긋불긋해졌었는데 연말에 가족 모임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그걸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가득한 눈으로 남편 손과 저를 연신 번갈아 보시더니 너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만 하는 애가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설거지라도 시키는 거냐며 호통을 치시더군요. 저희 남편, 저랑 결혼한 이후로 정말 부엌에 자기 라면이나 끓여 먹으러 한 번씩 들어가지. 설거지는 무슨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들이 설거지를 한다고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하니까 남편도 멋쩍은지 이거 추워서 튼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사과는커녕 아무튼 당신이 제 평소 행실을 다 눈여겨보고 있다며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 남편한테 시덥잖은 일 시키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부터 아들 둘 다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저에게도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던 직장 후배에게 제가 요즘 여유 시간이 좀 있는데 혹시 제가 할 만한 일이 있을지 물었어요. 용돈벌이라도 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후배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는데 의외로 흔쾌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고마우면서도 약간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돈 벌어온다니까 그렇게 반가운가 싶어서요. 실제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처음에는 조금씩 집안일하고 육아를 도와주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눈치를 덜 주셨고 반찬도 해다 주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신 적은 남편이 아팠을 때 빼고는 없었는데 말이지요. 아무튼 제가 6개월의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말 그대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계약직은 계약직이잖아요. 다시 집에 있게 되면서 육아와 살림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한 번씩 뭔가 자기 뜻에 엇나가면 집안일도 자기가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던데 그걸 못하냐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 대했습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설거지 그거 그릇 몇 개 대충 헹구면 끝이고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고 청소기 들고 다니면서 바닥 몇 번 문지르면 다 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직장을 6개월밖에 못 다닌 거라고 하는데 정말 욕이 목구멍까지 차 올라왔어요. 나도 지랑 결혼만 안 했으면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커리어 우먼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내가 지금 어디서 자식을 낳아온 것도 아니고 지 자식들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그런 건 하나도 안 고마운가 싶고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확 애들 데리고 집을 나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당장 머리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 일을 저지를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저에게 일을 소개해줬던 그 후배가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커피나 한잔할까 그러더라고요. 마침 며칠 전 친정부모님이 손주들 보고 싶다 하셨기에 애들은 친정에 맡겨놓고 만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하는 말이 전에 같이 일할 때도 느낀 거라면서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말랐냐며 속상해 하더라고요. 맨날 돈 타령하는 남편 때문에 네일 아트는커녕 머리하러 미용실 가는 것도 큰 마음 먹고 가곤 그랬어요. 옷 하나 사 입어도 벌어온 돈 허투루 써제낀다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서 입던 옷 돌려가면서 입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하고 다녀서 남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다 티가 났나 보더라고요. 후배 말을 듣고 있는데 창피하면서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으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어떤 깨달음이 딱 느껴졌어요. 저는 후배에게 정말 부탁인데 어디든 좋으니까 일할 데 없겠냐고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자기랑 같이 해보자고 그러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이번에 나와서 회사를 차리는데 마음 맞고 능력 있는 몇몇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시작하려고 그런다면서 마침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후배가 제안한 연봉과 복지는 대기업 뺨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고민할 거 없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고 그렇게 이번엔 정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번엔 그렇게 좋아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던 남편이 기대와는 영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한다는 말이 여자가 그렇게 일한다고 밖으로 싸돌면 애들은 누가 키우냐고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제법 커서 금방 유치원 가고 학교 갈 거고,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또 장모님 돈 드리자고 할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자기 핏줄 봐주는데 왜 돈을 줘야 하냐면서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군요. 저희 친정어머니 한 번도 저한테 돈 이야기 먼저 하신 적 없고, 오히려 맨날 물려입는 둘째 안 됐다고 옷 사주시고 애들 간식 사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본인 돈 쓰셔서 뭐 사오실 때마다 저도 제 선에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렸던 거고요. 남편은 듣는 제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이 계속해서 한다는 말이 다 내 돈 갖다 슬 궁리하는 사람들 뿐이라며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나도 돈 벌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하니까 또 뭐 그거 가서 몇 달이나 버티겠어라며 옛날 일을 끄집어내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양수가 터질 때까지도 출근해서 일하고 그런다는데 넌 몇 달도 못 버티고 그냥 때려치고 근성이 없다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봐도 뻔하다고 빈정거리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한다는 말이 그때 정신력으로라도 좀만 참았어 보라고. 그럼 지금 직급이 얼마나 높아지고 돈도 얼마나 많이 벌어오고 있겠냐며 절 생각하면 답답해서 속이 터진대요. 애들 출산으로 인해 제 경력이 단절되고 그 이후로 여자로서 제 인생은 포기하고 오로지 아내로서 엄마로서만 살아왔는데 남편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 좋아하고 인색한 사람인 건 알았는데 설마 마음까지 저렇게 인색할 줄이야. 정말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유리창이 깨지듯 와장창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지금 한 말 다 진심이냐고 물으니 그럼 자기가 장난하는 것 같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바라는 게 뭐냐고,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니까 남편은 돈 벌어온다고 육아 살림 대충하고 친정에 돈 퍼다가 나를 거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돈 안 벌어올 때는 돈 안 번다고 난리더니 이제 돈 벌어온다니까 친정에 가져다 줄까봐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미쳤다고 이제껏 이런 인간이랑 살았나 싶더라고요. 무슨 누가 저한테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기라도 한 듯 정식이 싹 들어서 저도 남편에게 맞섰습니다. 나 이 일 할 거고 친정어머니가 우리 애들 봐주시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 거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동안 육아 살림 반반씩 하자고. 그거 못하겠으면 당신은 그냥 나가서 혼자 살면서 당신 벌어서 당신 쓰고 살라고요. 대신 이혼하자고 했어요. 애들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더러 미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 같냐고, 당신이 나가기 싫으면 그냥 여기 있으리고 그냥 내가 나간다고 그러고 그 길로 애들하고 제 짐 대충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어차피 곧 전세 계약이 만료라서 집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참에 다 정리해버리자 싶더라고요. 그 길로 친정에 와서 버텼습니다.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절 키워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더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데 남편은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그냥 들어오라고,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그러더군요. 아직도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제가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니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였죠. 다행히 승률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사서 그런지 남편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양육권은 순순히 포기하던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받고서는 개거품을 무는데 저런 걸 남편이고 애들 아빠라고 참고 산 세월이 아까워서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 멋지고 화려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도 애들은 걱정하지 말고 제 뜻을 실컷 펼쳐보라고 하시네요.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 이혼이라는 결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히려 후련하다고 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거나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참고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닐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 또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뒤늦게나마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제 사연 들으시고 용기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